안녕하세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사람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다르더라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말은 참 친절하게 잘하는데 막상 행동을 보면 영 믿음이 안 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싶은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알아도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다음엔 꼭 지킬게. 이런 말들은 입으로 하기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작은 행동들 말이죠. 눈빛 한 번, 손짓 하나, 침묵하는 순간, 약속 시간 지키는 방식, 사과하는 태도, 칭찬받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 평소 습관처럼 나오는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진짜 모습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와 실험 결과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신호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데에도 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눈빛.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했더니 그 사람도 아, 네네 하면서 대답은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로는 응대를 하는데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듯 하면서도 계속 시선이 옆으로 흘러가고 핸드폰을 힐끔거리고 가게 입구 쪽을 자꾸 쳐다보더군요. 대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아,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하면서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말로는 대답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진짜 반가웠다면 눈이라도 제대로 마주쳤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과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측정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대화 중 눈을 60% 이상 마주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반대로 30% 이하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명확합니다.
눈 마주침이 적을수록 신뢰도는 47%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진실을 말할 때보다 눈 맞춤 시간이 3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눈은 정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못 마주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거나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눈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눈이 마주쳐지고 시선이 머물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마음속에서 이미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눈빛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이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본다. 눈빛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나한테 진심이 아닙니다. 그 느낌이 불편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눈빛 하나로 이미 다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없다는 거요. 그럴 땐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애써 다가갈 필요도 없고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놓아주면 됩니다. 내 시간과 마음은 진짜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한테 쓰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손짓.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정말 밝더군요.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온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가볍게 하는데 손은 계속 핸드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더군요. 엄지손가락으로 케이스 모서리를 반복해서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 끈을 꽉 쥐고 무릎 위에서 손을 계속 비비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손동작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 손이 떨리더군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은 이미 걱정과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손은 그 사람이 진실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UCLA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손동작과 진실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분당 8회에서 12회 정도 손동작을 사용했고 그 손동작은 대부분 열린 형태였습니다. 손바닥을 보여주거나 손을 펼치거나 제스처가 크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손동작이 평균 3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고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테이블 아래로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손동작의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은 친밀감과 신뢰를 표현하는 반면 손을 몸쪽으로 움츠리거나 가슴 앞에서
방어적으로 교차하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방어적 손동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화 만족도가 58% 낮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손짓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감정과 말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손은 의식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반응하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고 애써 감추려고 할수록 더 눈에 띕니다. 말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지만 손으로 보여지는 반응은 연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손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불안한데 티내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걱정이 많은 겁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짓은 종종 우리의 말보다 더 정직하다. 손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도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감각은 말보다 빠릅니다. 손동작 하나, 몸짓 하나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 그건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 사람 말이 진실로 와닿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땐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침묵. 동네 슈퍼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길에서 마주쳤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니까 뭐 그냥 그렇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이 뚝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 숨기는 듯한,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손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고 몸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럼 또 봬요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집에 요즘 일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말로 하긴 싫었던 겁니다. 침묵이 그걸 대신 말해줬습니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침묵의 유형과 심리 상태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편안한 침묵과 불편한 침묵은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편안한 침묵일 때는 사람들의 심박수가 평균 72회로 안정적이었고 시선도 상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불편한 침묵일 때는 심박수가 평균 89회로 올라갔고 시선 회피가 63%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묵의 길이와 의미를 분석했는데요. 2초 이하의 짧은 침묵은 대부분 생각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멈춤이었지만 5초 이상의 긴 침묵은 75%가 회피나 거부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사람들은 침묵으로 답합니다. 그 사람이 침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하기 싫거나 숨기고 싶거나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침묵은 거절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거절입니다. 말로 싫어요라고 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멈춰 있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침묵으로 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거절하기 싫어하거나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외침이다. 침묵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어색하게 침묵하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색함을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각이 맞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굳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침묵으로 답했다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침묵도 편안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네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을 부르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좀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리더군요. 직원이 오면 눈도 안 마주치고 메뉴판을 던지듯 내밀고 빨리 좀 주세요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하면서 불평하고 계산할 땐 돈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 나가더군요. 그 사람이 동네에서 꽤 점잖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이었는데 그날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리요. 동등한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아랫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직원 대하는 태도, 청소하는 사람 대하는 태도, 배달 오는 사람 대하는 태도, 그게 진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권력과 인성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와 높은 사람을 대할 때의 행동 패턴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92%가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단 38%만이 동일한 예의를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62%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는데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후 다른 상황에서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이 73%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직원에게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반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손님한테 대들 수 없고 청소하는 사람은 항의할 수 없고 배달 오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예의는 동등한 사람한테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진짜 예의입니다. 이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윗사람한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 예의를 쓰는 것이지 진짜로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공손하다. 약자 대하는 태도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의 인성이 어디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만 예의 바른 사람은 진짜 예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나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친절하지만 내가 약해지거나 쓸모없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5번째 사과 방식. 동네 약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약을 사러 왔는데 약사님이 실수로 다른 약을 꺼내셨습니다. 금방 알아채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하면서 바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괜찮아요 하긴 했는데 목소리 톤이 차갑더군요. 표정은 굳어 있고 눈썹은 찌푸려져 있고 약을 받아들 때도 툭 하고 봤더군요. 약국을 나서면서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날에도 봤습니다. 다른 손님이 왔는데 똑같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기다리더군요. 약사님이 미안해하니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이런 일도 있죠 하면서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진짜 괜찮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성격 특성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체의 42%였고 이들은 대체로 공감 능력이 높고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반면 입으로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도 비언어적 신호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58%였고 이들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평균 67%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과 수용 방식이 그 사람의 분노 조절 능력과 직결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과를 받고도 계속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작은 불편함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스트레스 수치도 평균 34% 높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사과는 들었지만 감정은 풀리지 않은 겁니다. 말로는 받아들였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감정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실수도 오래 기억하고 관계에서 점수를 매기고 상대가 빚진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사과받는 방식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고도 화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봤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받고도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실수했을 때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계속 들고 늘어지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6번째 시간 약속. 동네 도서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10분 일찍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 10분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왔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더군요. 10분 정도야 하는 말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왔습니다. 아, 미안. 집에서 일 좀 하다가 늦었어. 이번에도 별로 미안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시간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별로 미안하지 않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시간 지각과 성격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의 약속 시간 지키기 패턴을 6개월 동안 추적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약속 시간을 거의 지키는 사람들은 전체의 34%였고, 이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도가 높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반면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52%였고, 이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타인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 빈도와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평균 41%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지각은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자기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0분 늦으면 상대방도 1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편하게 준비하고 나가면 되지만 상대방은 그 시간 동안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건 시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절대 안 늦으면서 친한 사람과의 약속은 자주 늦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시간 약속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시간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이 불편했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게 별로 미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나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다림도 줄어듭니다. 7번째 칭찬 반응.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인이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와, 그 옷 정말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에이, 뭐가요? 그냥 아무거나 입은 건데 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칭찬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하셨길래 오늘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요.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분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칭찬이 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된 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칭찬 수용 방식과 자존감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때 반응을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체의 38%였고, 이들은 자존감이 안정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도 원활했습니다. 반면 칭찬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62%였고, 이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칭찬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칭찬 거부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칭찬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평균 53% 낮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거부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그 기대에 못 미칠까봐 불안하고 차라리 거부하는 게 편한 겁니다.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타인의 호의도 의심하고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다. 칭찬 반응 하나로 모든 걸 알 순 없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여기는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건넸는데 거부당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칭찬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칭찬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웃어주고 그 말을 고마워하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겁니다. 눈빛, 손짓, 침묵, 약자 대하는 태도, 사과 방식, 시간 약속, 칭찬 반응.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내는 신호 말입니다. 말은 쉽게 바뀝니다. 오늘 친절하다가 내일 차갑고, 오늘 미안하다가 내일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패턴입니다. 습관입니다. 반복됩니다. 그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어색함, 위화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 곁에 억지로 있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작은 신호에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도 마음이음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